말씀드리면서 이제 종합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문화위원 이준 위원님께 주제로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이주원입니다.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온전히 저희 지정 토론대에 있으신 분들하고요. 또 자유 토론 시간에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만큼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앞서 발표를 하셨지만 올 겨울은 지나칠 정도로 강우가 많아서 아마 가뭄에 올해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비가 많이 와서 댐이 충만할 때 천천히 여유를 갖고 가뭄을 대응하는 게 아마 진정한 가뭄 대응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 가뭄 대응과 가뭄 관리에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국가별로가 아니라 기관별로 아마 기준점이 되는 연도가 2018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뭄 모니터링을 시작한 건 2015년부터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부처별로 가뭄 대응 업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고 저도 오늘 보면서 제가 몰랐던 가뭄 대응들이 부처별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의 주제는요. 이 세미나의 주제는 첫 번째는 과연 국가위가 이런 다부처 또 국가의 역할이 또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다부처에서 꼭 관여를 해야 되고 어떤 특정 부처의 어떤 의견을 중점으로 물관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율과 타협, 균형, 안배 이런 것들을 좀 국가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부처의 공동 대응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 물을 짜내서 장기간 오랜 기간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또 다부처의 이런 협조 관계를 갖다가 좀 알아보자. 그리고 또 여러 청중들께 이런 것들을 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오늘 들어보셨지만 학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되어 있는 것들도 오늘 발표가 됐고요. 또 부처별로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옛말에 구슬이 3마리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이제 꾀는 좀 잘 어우러지게끔 하는 그런 토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자들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서두에 이미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만 이제 토론 진행 방식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처음 두 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비가 왔을 때 사실은 농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제 가뭄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기상에서 농업, 수문 이런 쪽으로 이제 가뭄이 이제 전이가 되고 프로파게이션이 되니까 조용준 단장님하고 최진용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문 쪽에서 하는 우리 이정주 캐버터의 가뭄정보센터장님, 그다음 아주대학교 이재은 교수님이 생공 가뭄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 또 협조 방안 이런 걸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런 부처별 통합 가뭄을 어떻게 조율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양 과장님은 저랑 같이 가뭄 TF에서도 활동을 하셔서 이 TF를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 조율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 TF가 나가야 되고 국가위가 TF보다 더 좋은 가뭄 조율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저희 사실 지정 토론자에는 없지만 오늘 가뭄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상청이죠. 제일 먼저 가뭄을 모니터링하고 제일 먼저 가뭄을 예보하는 곳입니다. 아마 오늘 한 3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박희수 과장님, 한번 제가 지정 토론자에 있지는 않지만 기상청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전체적인 의견을 청중들에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제 생각에는 최진영 교수님이 있지만 조용준 단장님이 먼저 농업적 가뭄에 대해서 한번 이번 발표자도 들어보시고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조용준입니다. 처음 가게 됐는데 가뭄에 대한 심각성은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에서도 봤듯이 각 분야에서 생공연구 분야, 농업연구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가뭄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가뭄을 잘 극복한 우수 사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극심해질 수 있는 가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양쪽 분야가 서로 분야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수량과 수질이 구분되다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용수원에서 소비자 그리고 배수까지 봤을 때 생공용수 분야는 용수원에서 소비자까지 그리고 소비 이후에 배수까지 이 두 가지 분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부분이 결합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농업용수는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된 생태계를 가지고 용수 확보부터 공급과 배수까지를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관리 일원화 하에서 양쪽이 서로 협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현재 협력 상태는 우리 마치 고속도로에 지나가면 생태 이동 통로를 연결하듯이 양쪽 떨어져 있는 두 생태계를 연결하는 형태로 부분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뭄을 대응하는 관점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농업용수 분야는 농업용수는 공급 시기, 사용 시기가 거의 일정하고 사용량의 변화는 크지만 사용 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뭄 대응을 용수 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천 과장님이 발표하실 때처럼 4.4분기 9월 이후에 미리 차년도 용농기까지의 저수율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수 조율이라든가 이런 용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요. 반면에 생공용수 같은 경우는 연중 공급을 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한다기보다는 공급되는 양을 조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절수 대책이라든지 수압 조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또 상호 좀 이해를 해야 용수를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향후 물관리 일원화 체계하에서 생공용수 분야와 농업용수 분야가 함께 협력을 해갈 때 일단 현재는 사실상 투트랙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각자의 분야에서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효율화를 해가면서 기능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현재 지자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생공용수 분야와 농업용수 분야를 함께 해가지고 전체 수원을 통합하고 법률적으로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마련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각자 분야에서 모색하는 대안들과 타 분야에서 모색하는 대안들을 효율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아주 유익한 발표들을 여러 개 들어서 향후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상 영섬에서 가뭄이 있었지만 그걸 잊지 않고 그걸 대책으로 만들어서 실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라는 게 이제 기상의 패턴이 깨지는 거라서 실제로 그 당시 이게 2023년도의 가뭄 또 세계적으로 있는 가뭄들을 보면 기존의 대부분 시설을 개발해 갖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기존의 기상 패턴에 대응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이제 가뭄이 더 심해지거나 큰 홍수가 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은 지난번 가뭄이 아까 마르장마 때문에 생겼던 것처럼 그런 기상 패턴이 깨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원 좌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도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 그랬는데 제가 토론문에도 적었지만 국제물관리위원회 IWMI의
실바라는 분이 비가 내릴 때가 가장 가뭄 대책을 수립하기 좋을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가뭄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인지했을 때 늦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모임이 우리 준비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환경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좌장님께서 저한테 농업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면 그 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의 며칠 동안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물론 그걸 무사히 넘겼지만은 향후에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장기간 가뭄이 왔을 때도 그 시설을 견딜 수 있는가, 지금 시나리오가 견딜 수 있는가를 좀 평가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도입되는 뭐 어떤 기법들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하고 아까 권 교수님이 그 발표도 주셨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 운영 시나리오, 기상 시나리오 이런 것들 좀 더 극한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는 돌발 가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극한 가뭄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어지는 복합 재난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정해 놓고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영성 지역과 수도권이 두 지역은 상당히 그 산업 쪽으로 영성은 산업과 이제 그 도시 또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용인 그 컴퓨터 클러스터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물을 또 수도권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권 교수님이 좀 하셨는데 그게 그냥 여기서 짚고만 넘어가면 1일 60만 톤이라는 거는 그 0.3톤을 한 사람이 쓴다고 했을 때는 200만 도시 0.4톤으로 하면 150만 도시에서 쓸 수 있는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추가적인 용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그 산업용수들이 농업용수와는 좀 달리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최근에 2021년도에 TSMC에서도 그런 아주 대만의 예를 보자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임팩트가 큰 그런 재난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 가뭄을 좀 전에 이제 우리 조단장님 말씀 주시긴 했지만 그 제가 토론문에 보시면은 농업용 저수지가 총 저수량이 30억 톤밖에 안 돼요. 개수는 17,000개지만 그 소양강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양강 유효 저수량은 19억 톤이지만 총 저수량이 29억 톤이거든요. 소양강댐이 20% 그거밖에 안 소양강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이제 17,000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대부분이 50년 전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5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건 대부분 양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저류하는 공간은 실제로 약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거의 안 만들어졌어요. 대부분 농업용수 대책을 양수장으로 끌고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물 저류하는 시설이 아니고 하천수를 생분용수랑 경합하면서 쓰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농업용 가뭄 대책 이 부분도 상당히 과거에 그 증고나 재개발 또는 신축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그 양을 늘릴 수가 없다. 특히 이번에 실제로 영성 대책에서 나오는 나조 있잖아요. 나조를 실제로 4대강 사업할 때 농업용 저수 쭉 높이기 했을 때 높여놨으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때 쭉 높이기 안 하고 그냥 과거에 농업용수 설계 기준에 맞춰서 그냥 그 용량 가지고 있었으면 딴 데 쓸 수 있는 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미리미리 어떤 용수의 용량을 늘려놓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뭄 대책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목적 용수 그쪽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제로 용수라는 게 또 통합물관 이체가 출발하면서 이게 뭐 목적이라는 것을 고집하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어떤 쪽에서 물이 남으면 어쩌고 돌려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호혜적으로 서로 간에 나눠서 써야 되는데 아까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용 저수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취약해요. 농업용수 공급하기에도. 물론 이제 조사해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유역 단위에서 또는 유역을 넘나들면서 서로 간에 물을 나눠 쓰고 할 그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뭐 상공용수 가뭄이 들면 농업 가뭄은 없겠습니까? 비슷비슷하죠. 물론 조사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신다고 아까 이제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이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겠는지를 이제 평가해 보신다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서로 잘 나눠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면 가뭄 대책의 대책이 한 일환으로서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실제로 농업용수든 공업용수, 생활용수든 특히 농업용수는 농업인이 그 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눠 쓰게 되면 농업인 또는 지자체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짚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지만 사실 아까 이재찬 과장님 발표하신 거 우리 다 느끼셨겠지만은 그동안의 농업적 가뭄,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가뭄 대응은 농업용수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와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또 협조도 하고 이제 물에 서로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또 대응책도 훨씬 다양하게 나오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부족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봄철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봄 가뭄이 왔을 때는 농업용 저수들은 일반적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제를 생공 쪽으로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가뭄 대응의 중심에 서 있고요. 진짜 머리가 터지는데 2022, 2013 가뭄은 우리 국가위가 또 그런 부분들을 주도도 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고 또 행안부도 같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뭄 대응의 모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22, 2023 가뭄 대책은 국가 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의 가뭄 대책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상당히 어떤 임기응변적 대책이었다면 지금 만들어지는 가뭄 대책은 거의 영구적 가뭄 대책으로 가는 단계라고 어떻게 보면 그 첫 스텝을 밟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공 가뭄에 대해서 우리 권 교수님도 좋은 내용을 발표하셨지만 이재훈 교수님하고 우리 이정주 박사님 두 분이 우선 제 생각에 이정주 박사님이 먼저 한번 그 가뭄 대응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가뭄 센터에 근무하셔서 또 가뭄으로 연구도 하시는 분이라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2월 달부터 수문 방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아까 처음에 발제를 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좀 더 대비를 하고 좀 여유 있게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효율적인 가뭄 공동 대응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 교수님을 비롯해 이제 국가위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주제를 정하셨을 텐데 저는 이 주제 자체가 가뭄 대응을 위한 핵심을 좀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책임기관들이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십시오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책임기관들이 공동 대응을 했을 때 가뭄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해답을 이미 제시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토론하실 패널들도 많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 적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선 가뭄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워닝 사인을 주는 예경부의 기능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 주제도 가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난재해 상황으로까지 심해진 가뭄 상황에서는 단기 대책들을 통한 상황 관리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분의 가뭄 관리는 결국 물 관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시설의 가뭄 대비 안정성 강화 노력보다는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이 같지만 물의 배분과 또 공동 활용, 대처가 가능한 유형 내 또는 유역 간의 어떤 가뭄 생명 향상 노력이
보다 가뭄으로부터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남부지역 가뭄을 겪으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부족 상황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변의 삼강댐, 중앙댐, 수서편을 비롯한 환경부의 댐들과 하천의 유량뿐 아니라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동북댐, 농업용 저수지, 또 한전의 보전강댐까지 연계 및 공동 대응이 가능한 모든 시설들이 함께 협력하여 가뭄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가뭄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용수 분야의 가뭄을 분석한 저희 입장에서 좀 선결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우선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이런 긴급한 시간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에너지를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지자체 저수지만 해도 현재 91개, 91개의 저수지가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수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저희로서는 저수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어떤 저수율 같은 기치 정보가 공유되는 저수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문제로 각 시군의 저수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동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계측이 이루어지더라도 표준화되지 않은 계측 체계와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용수 수원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정보 계측 체계 구축과 공유 체계 확립은 행안부와 재난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당 정보를 좀 공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용 저수 중에서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현재 29개 저수지의 경우는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뭄TF를 통해서 운영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수자원의 이용량과 하천에 대한 기여도를 볼 때 농업용수의 사용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하천 유량을 분석하고 예측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입니다. 물론 여러 노력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지만 특히 이 블랙박스 같이 느껴지는 농업용수 회계 수량 표기와 관련하여 농림부 및 농어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4-15년 총량서구권의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가뭄에 대한 사전적 대비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으로 현재 가뭄TF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뭄 예방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게 벌써 어제 같은데 어제 작성된 가뭄TF 회의자를 보니까 벌써 422차 TF회의가 되었습니다. 보통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의 성격과 달리 가뭄 TF는 상시적이 꾸준히 장기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TF를 통한 실질적인 부처 간 기관 간 협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TF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뭄 TF의 역할과 기능이 실전 통해 좀 더 보다 공고히 자리 잡았으며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발전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해 실질적인 통합 물 관리가 좀 사실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뭄 TF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 및 책임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할 테지만 재난 상황의 심각 정도에 따라 관련 부처와 자원을 적시적소에 투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행안부의 이러한 재난관리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를 해봅니다. 환경부에서도 물관리 체계 안에서 환경부 역할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가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제, 기술과제 등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개발과의 댐 가뭄관리 체계 개선 과제도 조만간 농림부를 좀 모시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 중이고요.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조만간 곧 도움을 한번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시적인 가뭄 TF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은 가뭄 상황 발생 시 정부 합동 가뭄 TF의 산자부의 참여를 좀 공식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까 엔진 과장님의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현재 첨단 산단을 중심으로 한 공업용수 수요가 많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좀 논의하시는 걸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앞서 그 5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영섬진강에서 발생했던 가뭄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지금은 싹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는데 참 가뭄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거를 참 힘들게 느끼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제 비가 오고 해갈이 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먹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섬진강 관련돼서 가뭄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물공급 시설물을 어떻게 연계 운영을 해서 가뭄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토론을 하러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뭄과 같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에도 기관들 간에 이러한 공동 협력은 간헐적으로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은 재작년, 작년에 발생했던 그 영성 가뭄 시에 환경부라든지, 그다음에 농림부라든지, 그다음에 산자부라든지 이런 곳에 그 재난관리 책임관 기관 간의 공동 대응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모범적인 그런 대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가뭄하고 홍수가 번갈아 가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성진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에 큰 홍수 피해를 갖다가 입었는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또 커다란 가뭄이 발생을 해서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암댐, 수어댐, 평림댐 저수지가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결국 용수 공급 기준 중 심각 단계에 200일 이상 유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200일 이상 생공용수 감량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커다란 불편을 갖다가 겪은 거죠. 특히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에 비해서도 앞으로도 가뭄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쪽 지역에는 우리가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댐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다규모 그 다목적 댐이 그렇게 충분히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영산강 같은 경우는 생공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섬진강 유역에 있는 섬진강댐이라든지 주암댐이라든지 동복댐 이런 댐에서 영산강에서 사용하는 생공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양이 거의 52%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섬진강에 있는 댐들의 상황도 이렇게 좋은 편만은 아니기 때문에 주암댐도 연속 4년간 가뭄 주의 단계에 들어섰었고 2022년에는 여기서도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라든지 여수라든지 이쪽에 있는 12개 시군들이 주암댐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는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용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은 용수 수요 관리를 하는 걸 텐데, 용수 수요 관리는 우리가 22년, 23년에도 해봤지만은 사실 무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여기는 필연적으로 각 부처 간들의 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했던 협업 중을 찾아보자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통해서 등량만으로 발전하고 있는 발전 방류량 중에서 하류 농업용수 최소 필요 수량 외 수량을 고성강 본류를 통해서 주암댐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강댐에서 한수원에서 입고 있는 그 발전 손실은 보정해주는 이러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서로 목적이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 협업이 이루어진 아주 좋은 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용수댐인 평림댐과 농업용 저수진 수양제 이 두 개를 연계 운영을 해서 평림댐의 공급량 중 일부를 대체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관들 간의 아주 좋은 협력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취수한 이전이라든지 취수장과 간선 구간의 관로화 이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수양제의 담수량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가뭄에 대한 그 대응력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가뭄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들어보면은 1단계 주요 기본 대책 중에서 장흥댐하고 주암댐을 연계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댐의 여유량인 10만을 주암댐 상류로 보내는 계획인데,
여기는 이제 하천에 유화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는 필연적으로 보성강 때문에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수원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단계 주요 비상대책 중에서 섬진강 유역에서 그 다업 취수장에서 추가 취수하는 그러한 그 안도 있는데 이는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진강 유역의 52%가 그 영산강 유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섬진강 유역에서는 피해 의식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지금도 다업 취수장에 뭐 취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업 취수장에서 추가 취수를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에는 섬진강댐, 주암댐, 조절리댐 이런 다목적 댐들이 있고 또 동복댐, 수호댐과 같은 용수댐도 있고 또 칠보수력, 보성광댐과 같은 발전댐, 농업용저수지는 116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워터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서로 목적이 다른 여러 기관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섬진강 하류 같은 경우에는 하천 유량의 변화에 따라서 뭐 바닷물과 민물이 하구 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고 섬진강댐, 주암댐 등 다목적 댐의 유역의 용수 공급으로 인해서 다업취수장 하류에서 연평균 유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그 다양한 시설물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연계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천에서 그렇다 그러면 최소로 필요한 어떤 한계 유량은 얼마나 되는지 생태계와 여러 가지 그 환경을 고려한 이러한 그 한계 유량을 설정을 하고 상류에서 이 물공급 시설물들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최종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뭐 여러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데 그렇다고 어느 한 기관에 또는 어느 한 시설물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아마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이 발생을 할 때 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협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상공용수 분야 이제 두 분 토론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좀 연구를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뭘 연구했냐면은 만약에 한강 유역에서 오늘부터 10년간 가뭄이 지속된다면이라는 걸 지금 시나리오 기반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아까 이상환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캘리포니아가 이제 한 10년 정도 가뭄이 끝났다고 그러지만 캘리포니아는 지금 관련 연구가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지금보다 또 10년이 지속이 된다면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5 빌리언 US 달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7천억이 될지 뭐 제가 지금 환산을 순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가뭄 대응을 위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합쳐서 5 빌리언 US 달러를 투자해서 모든 인프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공 분야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목적 댐이라는 게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강우량 1강변 얼마에도 그 홍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용량을 비워놓고 있고 아주 더 극한 예를 들면 홍수 조절 전용 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비워놓고 씁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다목적 댐에 가뭄 대응 용량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10년간 지속될 때 없던 물을 써야 되는데 아까 이제 사수 용량 배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가뭄 대응 용량이 유역별로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 가뭄 재난과 관련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TF를 운영하고 또 대응을 하고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아마 지자체까지도 다뤄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가뭄 때는 대책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3R의 첫 번째는 reduce, 두 번째는 recycle, 세 번째는 reuse.
그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아마 실천하는 기관이 아닌가. 지자체와 같이 이제 리듀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진지 한번 행안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누가 먼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기 윤 박사님. 네, 윤 박사님이 한번 행안부 재난형 감염센터 입장 한번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윤현철입니다. 저는 이미 그 농업용수 분야나 생물용수 분야 전문가들께서 많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재난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이제 가뭄 재난을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많은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22년, 23년 강주 전남 가뭄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강주 시민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극복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 보성강댐, 발전용수댐을 주안댐을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농업용수를 다음쪽으로 좀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한다든지 특히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건 국가전단의 준비 일정을 하반기에서 이제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약 300만 톤의 물을 절약하는 이런 되게 좀 아이디어 측면에서 좋았던 그런 대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양질의 대책들도 많이 있었고 좋은 사례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뭐 여기 옆에 계신 이종주 박사님과 같이 2016년도, 15년도,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횟수로 따지면 9년 정도 이제 가뭄대책 TF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22, 23년 가뭄도 보면 사실은 22년 상반기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조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때 지자체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 가뭄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짐 같은 측면이 박가뭄 발령도 많이 되었고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에도 6월에 밀양에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많이 이제 메말랐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미진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믿는 부분이 있잖아요. 홍수기 때는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희남노가 왔습니다. 희남노가 왔지만 그 남부 지방에 1mm 정도 거의 무강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의 겨울이나 그의 봄철, 그 주안댐이나 동곡댐의 저수량이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아마도 남부지역 물 공급은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힘들게 이겨냈지만 당시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이제 저희가 매주 회의를 했거든요. 매주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행한 우리 모든 대책은 23년 4월이나 6월에 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4월이나 6월에 비가 안 왔다면 지금 이제 다행히 비가 와서 좀 해결이 되었지만 비가 안 왔다면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뭐 강주시 지하구조라는 이제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발표 자료도 있고 뭐 해외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국내 보고서도 보면 결국은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여건은 점차 악화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대부분의 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산업구조 재편이나 인구 대도시 집중 그리고 1인 뭐 가정 물 사용 패턴의 변화 등등에서 가뭄에 대한 이제 취약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의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난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는 이제 항상 가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든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상황이 극심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물을 마련해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서를 보면 하천유지용수를 먼저 감량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아니라 그 이제 최후에 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이제 감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 하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만약에 그 이상 2년, 3년, 4년의 강수가 부족한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처럼 이 현장에 있는 재난부 담당 공무원이나 물 관련 담당자들만 심각하게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제 구성을 국민들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물이 없다고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도 가뭄 대책을 TF를 하고 현장에서 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는 특히 이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물을 펑펑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광주 시민들도 이미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된 이후에 물 전략에 대한 부분이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상호 박사님 발표 자료와 같이 이제 실질적인 물 전략 효과도 미미했고, 그래서 저희가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가뭄 단계에 접어들면은 대도시라 할지라도 제한 급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성원이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이제 측면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희가 대도시의 물 공급을 갑자기 이제 끊게 되면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물을 쓰는 습관인데 갑자기 물이 끊기면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부터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이런 물 부족에 대한 것을 함께 이제 참여를 해서 제한부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제 훈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이상 박사님 발표 자료하고 좀 결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지자체 주도의 가뭄 대응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정부와 협력은 하지만 지자체가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관리는 중앙정부의 전담 사항이 사실 아니고 또 중앙과 지방정부의 이제 협력 토대에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자체라는 이유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 권한도 좀 이양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뭄재난 같은 경우에는 뭐 재난안전법이나 자대법에도 잘 나타냈듯이 지자체가 대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에 대한 일차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뭄 때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중앙부처나 아니면 뭐 농어촌부처나 수정부처 같은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예경보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것에 이제 지자체는 그치고 있고, 그리고 가뭄 판단이나 조사 합의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지자체는 좀 의존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모든 발표 자료에서 나왔듯이 뭐 농림식품부나 뭐 환경부 같은 경우에 중장기 대책을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이용준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자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능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할 건지 아니면 처음 기획부터 같이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저는 이제 결국은 지자체 주도의 가뭄 대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가뭄 발생 전에 지자체가 뭐 과거 가뭄 사례라든지 아니면 빈도나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두고 그 해당 각자 지역에 대해서 뭐 가용 가능한 용수 공급량 그리고 필요하면 부족한 양을 이제 실시간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제 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그 가뭄 단계별, 가뭄이 이제 심각해진 단계별로 서로가 이제 약속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각 그 용수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서로 협조도 필요하고 지자체도 지자체 간의 협조도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이제 심각해진 단계별로 약속을 해놓으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산을 만들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 약속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유기적 대응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좀 장기적으로 바라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아까 환경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EAP랑도 사실 좀 연관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결국은 환경부랑 그리고 농식품부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이 좀 다 같이 만나서 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과장님. 저희 행정안전부도 가뭄재난의 주관기관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가뭄 대응 그리고 통합적인 가뭄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한 5분 가량 제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뭄은 뭐 모두 다 주제하시다시피 통합적인 재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에 굉장히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장기간 지속되고 그리고 언제 이제 그 종료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불확실성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협업은 물론이고 모든 주체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자체는 물론이고요, 저희 이제 관계 부처들, 관계 기관들, 또 국민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안전봉사 단체들, 재난구호 단체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 관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과 같이 이제 가뭄 재난을 같이 고민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상의 가뭄 재난의 주관기관으로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계부처 가뭄 재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2회에 달할 정도로 이제 정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TF를 통해서 각 지자체와 그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들을 점검하고 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그 통합가뭄 예정보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상, 생활공업, 그리고 농업용수 분야에서의 그 가뭄 위기상을 사전에 전달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 그 행동 요령을 다룬 표준 매뉴얼, 행동 매뉴얼, 실무 매뉴얼에 대해서 각 기관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매뉴얼상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갖춰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의 위경보를 발령하면서 가뭄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질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위기경보도 이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뭄 상황이 그 위기경보 수준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그 가뭄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관리 기금이라든지 재해고 기금 등을 그 사용처를 같이 논의하고 각 부처의 예산과 연계성을 찾는 것도 이 TF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여러분 말씀해 주셨듯이 남부지방 가뭄이 댐 간의 용수 연계, 그리고 관계 여러 용수 간의 연계들, 그리고 이제 물절약 캠페인에 참여,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물 기부를 통해서 다소나마 극복하는 데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세미나 주제인 재난관리기관의 공동 대응 측면에서 그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방금 그 재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맞춤형 비상 대처계획 EAP를 수립하는 것은 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행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TF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남은 한 1분여 가량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EAP를 수립할 때 세공가뭄 이외에 오늘 그 연계성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용수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수리시설의 용수들을 처음부터 함께 이제 같은 틀에 놓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F를 통해서 실무적인 사항들을 같이 이제 논의할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지역의 뭐 기상, 기후 정보 특성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재난연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 가뭄 정보 서비스 등 기존의 인프라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그 재난에 대응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찾아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처음부터 같이 이야기하면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수원 정보 및 용수 공급 개통을 고려시에도 농업용수의 개통과 지자체 수리시설의 개통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뭄에 취약한 부분들을 진단하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규정된 상습가뭄지의 지역이나 상습가뭄지의 지구 등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가뭄을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북돋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 위기경보 상에서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당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에도 그 행정안전부, 재난연 그리고 관계부처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전국 단위 위기경보하고 계획을 같이 해야 되고 현재 그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과도 같이 연계성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각종 이제 대비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뭄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셨을 때 즉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여러 메뉴들이 다양하게 담기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생공용수와 농업용수, 지자체 용수 다 각각 한 틀에서 논의할 때 더 효율적인 대책들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계속 같이 논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정 토론 6분 다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빠졌냐면은 국가위에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고 두 번째 하나 빠진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가뭄시에는 리듀스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이랑 다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호주가 밀레니엄 가뭄 때 LPCD를 350에서 어느 정도까지 물 공급을 제한하면 165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50% 커테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뭄이 끝나고 정상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175에서 200으로 회복하는데 딱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한급수를 과감하게 하고 거기는 강제적 자율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수리권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 제도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주겠다는 가뭄 정책보다는 줄이겠다는 가뭄 정책이 정부에서도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좀 누락이 돼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뭄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오늘 한 3분 정도 오셨는데요. 좀 지정 마이크 있으시면은 우리 과장님 잠깐 박 과장님 숨은 기상팀에서 오셨습니다. 한번 발언 기회를 먼저 지정 토론하고 똑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플로어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에서 이제 수분기상팀에 있는 박수희라고 합니다. 네, 박수희 과장이고요. 사실 오늘 자리는 아까 이주원 위원님이 제 발언할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자리는 사실 이제 그 가뭄 재난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기상청이 발표해서 빠졌던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 기상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특히 작년에 영성 가뭄을 이제 겪으면서 저희가 느낀 게 있었거든요. 일단 지자체 단위에서도 뭔가 가뭄, 그러니까 기상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국 단위로 기상 가뭄이나 그런 분포도를 제공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좀 지자체에서 좀 더 잘 쓸 수 있게 기상 정보나 기상 가뭄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뭄을 대응하려면 좀 더 빨리 가뭄 발생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현재는 이제 3개월까지의 어떤 가뭄 예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시범적으로 한 적어도 그러니까 매달에 한 번 정도는 앞으로 6개월 후에 가뭄이 어떻게 될지 이런 정보까지 이제 제공을 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범적으로 6개월 가뭄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 한 11월 정도 되면은 좀 공식적으로 6개월 가뭄 전망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제가 우리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까 이제 또 국토연구원의 이상은 센터장님이 작년에 이제 영성 가뭄을 하면서 기상청의 어떤 기상 가뭄 지표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상 가뭄이 먼저 발생하고 농업 가뭄, 그다음에 수분 가뭄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 이제 시간 규모가 좀 차이가 납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 특히 밭가뭄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3개월 이내에 이제 발생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면요. 근데 수분 가뭄 같은 경우에는 한 12달 정도 이상 계속 비가 없어야 이게 수분 가뭄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밭가뭄과 좀 장기적인 용수가뭄까지 아우를 수 있게 그 중간 정도인 6개월로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단시간에 일어나는 밭가뭄을 디텍션할 수 있고 또 장기간에 발생하는 용수가뭄은 좀 미리 좀 탐지가 되고 또 해소되는 시점도 좀 미리 나오게 되는 좀 어떻게 선행하는 형식의 되는 6개월 강수량으로 저희가 이제 기상가뭄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상청에서 말하는 기상가뭄 지수와 실제 용수가뭄이 발생하는 것은 시기가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청에서도 계속 뭔가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뭄 정보를 할 수 있게 그런 지표를 계속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난연에서 통합 가뭄 지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수량 부족한 게 밭가뭄 또는 농가뭄, 그 다음에 생홍용수 가뭄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 잘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저희 기상청도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